자, 정치의 근본적인 목적은요, 성실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서민들이 편안하게 크게 걱정 없이 삶이 불안해지지 않고 그래도 좀 안정되게 살 수만 있게 해주면 성공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권이 위기에 놓이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다들 말을 별로 하지 않는데, 그 중에 핵심은요, 지금 수도권에 오르고 있는 엄청난 집값 폭등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집값 폭등이 그 당사자들한테는 얼마나 큰 충격을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아마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재산이 3, 40억, 수십억이 되기 때문에 전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고 부동산이 오르면 또 어디에다가 하나 사놓을까 하는 행복한 고민만 할 거라고 봅니다. 자, 대한민국의 중산층의 딜레마라는 칼럼이 하나 있었는데요. 나는 중산층인가 아닌가? 이 나라 월급쟁이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 한국의 GDP가 1조 5,308달러, 2017년 세계 12위입니다. 러시아가 우리를 추월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인당 국민소득 GNI는 28,380달러. 자, 그런데 여기 이런 나라에서 얼마쯤 되면 중산층이라서 걱정이 없는가? 아까 말한 집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야 중산층이죠. 주거 문제로 걱정을 하고 있다면 이거는 서민입니다. 그런데 요즘 환율로 적용을 하면 1인당 GNI가 3,212만 6천원, 4인 가족 합계 수입이나 연봉이 1억 2,850만 원이 되어야 중산층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평균이니까. 한국이 세계에 내놓은 1인당 GNI, 즉 1인당 국민 실질 소득이 28,380달러라 그러면 그걸 현재 환율로 환산하면 1인당 3,212만 원이 되고, 이걸 4인 가족 기준으로 보통 계산을 하니까 한 집당 수입이 1억 2,850만 원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얼마나 허황됐는가? 실제적으로는 통계청이 밝힌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즉 4인 가구가 소득을 쭉 1등부터 꼴찌까지 내려다 줄을 세우고 그 줄의 제일 중간에 있는 가운데 네가 딱 중간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이 451만 9,200원, 1년에 연 5,423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억 3천만 원에 가까운 1인당 국민 소득으로 환산한 4인 가족 소득과,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통계청이 밝힌 4인 가족 연소득의 차이는 엄청나게 난다는 거예요. 자, 이를 OECD 방식으로 이제 중산층이라고 해석을 하면 위로 150, 밑으로 50까지를 이렇게 하면 연소득 2,711만 원에서 8,133만 원까지가 중산층이에요. 그러니까 2,700을 연소득으로 받는 사람도 중산층이고 8,100만 원을 받는 사람도 중산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종부세 과표 기준을 공시지가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9억을 유지하겠다. 지금 이 정부가 최근에 국토건설부 장관 등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공시지가를 집값이 뛰는 지역에 올리겠다. 이러고 다주택자 보유에 대해서 이 보유세를 높이겠다 이야기도 하고 있지요. 자, 그런데 이 9억이라는 부분을 공시지가를 감안하면 공시지가가 70% 수준이니까 실제로 9억짜리 집은 13억짜리 아파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하성이가 사는 저런 집 이상이 돼야 이제 그 대상이나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국민은행의 상반기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3억 4,508만 원이라는 겁니다. 서울이 아파트 한 채 평균 가격이 7억 1천만 원이고 강북이 5억 1,419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13억짜리 아파트 소유자가 중산층이라면 전국 평균 3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중산층인가 서민인가 이런 문제가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30평 아파트에 월 500 소득에 2000cc 자동차, 애곰 장고 1억, 해외여행 연 1회 이상 이걸 우리 스스로가 이제 중산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 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 되는 것도요. 자, 사람도 좀 타고나야 되고 이제에 눈도 밝아야 되고 맨날 이런 생각을 해야지 딴 생각하고 살거나 좀 뭐 가치지향으로 살거나 하면 이것도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 넘어요. 자, 그런데 지금 집값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노무현 정권이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집값이 언제 올랐습니까? 2002년 후반기 2003년 노무현 정권으로 DJ 정권이 교체가 될 때 집값이 폭등을 했습니다. 난리가 났죠.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강남의 아파트 값이 2배가 올랐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좀 잠잠하다가 2006년, 7년쯤에 또 한 번 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대부분의 빈 땅이 있으면 한마디로 아파트니 뭐니 부동산 짓는 공사판이 되었고 정권 스스로가 기업도시, 혁신도시, 행복도시 그리고 무슨 경제자유구역이니 하면서 무슨 클러스터니 하면서 전국토를 또 무슨 골프장 인허가를 거의 풀어주면서 지 골프 좋아한다고 골프장이 2배가 늘어났습니다. 정경련에서는 노골적으로 땅을 갖다가 골프장을 좀 많이 짓게 해달라.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땅을 수용하는 부분도 기업에 맞게 쉽게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전국이 땅 장사가 되면서 어마어마한 돈이 토지 보상에 들어갔고 수백조가 풀려서 한마디로 버블 세븐이라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폭등을 시켜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문정권이 들어서면서 제가 작년에 여러 차례 이야기했죠. 초반에 5월달 들어서서 파리 대책인가 나올 때까지 한 석 달을 부동산을 폭등을 시키는 걸 방치하고 그냥 제재하는 신용만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세계가 2020년을 전후로 해서 경기순환 사이클상으로 여러 가지 수치상으로 굉장한 침체가 올 거라는 예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나 이런 전 세계가 보호무역으로 해기하는 무역 정책, 그리고 주식시장의 가격이 최근에 전부 이렇게 가라앉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인플레나 재정정책 등에 있어서도 예전과는 다른 모습들이 각국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국은 미국이 기침을 하면 감기가 들어서 알아눕는 형태의 이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중국에 수출 좀 많이 한데도 중국하고 그렇게 심각하게 정책적으로 연결된 게 아니라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한국의 가계부채가 당장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또 부동산의 내역을 따져보면 지금 빈 상가가 서울 시내에 속출하고 있다. 명동이고 강남에도 빈 상가들이 넘쳐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금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의 부동산 거품이 너무 심해서 이것이 심각한 금융위기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국의 가처분 소득 대비 집값이나 더 나아가서 GDP 대비 가계 신용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측면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부채가 과잉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나 있다. 그 중심에는 주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미국발 금리 인상, 한국이 그걸 안 하고 버티다가 결국은 금리 인상을 한국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실물 이 경기가 침체되고 가계부채가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요소들이 터져나고
그러면서 부동산 버블이 꺼지고 금융위기가 오게 되고 금융기관이 도산하고 국가가 부도나는 일들이 발생하는 일이 한국에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정권이 처음부터 부동산 경기를 지금 서서히 거품을 빼서 가라앉혀야 되는데 지금 부동산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국의 서울 수도권 빼놓고는요 부동산에 별 의미가 없어요. 완전히 지금 달아올라서 매물이 없고 전부 내놓으면 손해라 해서 팔겠다는 사람도 안 파는 거예요. 시간 끌면 더 올라가겠다고. 그래서 요즘 정말 지저분한 소리, 똘똘한 아파트 한 채, 여러 채 갖고 있으면 다주택자는 때리니까 이제는 똘똘한 아파트 한 채를 찾고 있는 수요가 늘어난다. 그래서 위치가 어디든 괜찮은 지역이면 다 그냥 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게 가계부채 150조 중에서 550조가 넘어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1분기에 160%가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소득보다 가계부채가 1.6배가 넘는다. 자, 그래서 개인 사업자와 중소기업 대출이 지금 653조고 개인 사업자 대출이 302조고 그리고 60대 이상 주택을 사는 고령자들의 주택 매수가 폭증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고령자들이 가계부채를 감당할 수 없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미국처럼 ABS니 MBS니 해서 주택 관련 채권들을 분산시켜서 위험 부담을 줄이는 이런 유동화 상품도 별로 없어요. 집에는 뭐 리처고 뭐고 적용도 별로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지금 달아오르는 부동산의 심리가 급냉을 하는 상황이 오고 거래 절벽이 되면서 급락하는 상황이 와서 이 가계부채, 즉 집 산다고 부채를 낸 가구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지금 대통령인 트럼프가 미국하고 이란하고 미국하고 터키하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전방위로 무역전쟁 충돌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중동에도 지금 심상치 않은 움직임들이 지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미국발 한마디로 정치가 바탕이 된 경제적인 위기로 전환하면서 또 미국의 금리 인상의 효과가 한국에 상상외로 데미지를 입힐 수도 있고 무역 패권 전쟁의 결과가 한국에도 엄청난 영향력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권이 부동산에 있어서 이 정권 스스로가 서민들 위한답시고 소득주도 성당이니 최저임금 올리는 정권이고 주 52시간 하는 정권이라면 부동산도 이렇게 가격이 폭등하지 못하도록 조기에 손을 쓰고 능력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정권의 핵심적인 인물들이 나서서 지금 부동산을 폭등시키는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용산에 폭등을 하고 여의도에 폭등을 하는 이유가 지금 박원순이 한 달간 옥탑방 살이를 하면서 그 결과가 강북에 부동산 올리겠다라는 식으로 바람을 잡았고 또 문재인의 8.15 경축사가 한마디로 용산 부동산 개발을 예고하는 형태로 가버렸다. 그래서 대통령과 서울시장이라는 사람 둘이가 가덕이나 부동산 가격을 잡지도 못하면서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부동산 폭등을 지금 부채질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용산에 부동산에 가니까 용산 개발은 예정된 사업인데 속도가 오래 걸릴 거라 봤는데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으니 신뢰가 드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하면서 지금 용산 일대는 교통부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합동 단속으로 해가지고 부동산들이 문을 많이 닫았대요. 왜? 하도 가격이 폭등하니까 부동산 과열지구라고 해서 단속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문을 연 중개사들은 문재인이 용산에 대해서 청사진을 직접 제시를 했다. 자, 광복절 기념사에 용산은 미국의 뉴욕 센트럴파크와 같은 생태자연공원으로 조성될 것이다.
2005년 선포된 국가공원 조성 계획을 이제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에 따른 국가공원 조성 사업을 예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용산이 또 철도의 출발 지점이다. 러시아를 거쳐서 중국을 거쳐서 유럽까지 간다 했으니 이제 용산의 이 한마디로 개발과 가격 폭등은 대통령이 예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저 양반 용산에 땅 좀 사놨나? 저처럼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에 또 박원순 시장이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이 용산이나 이런 여의도 개발 방향을 놓고 충돌도 있었어요. 자, 박원순은 지난달에 이미 옥탑방 올라가기 전에 싱가포르에서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용산 개발 마스터 플랜을 공개를 하면서 용산부터 서울역 철도 구간을 지하화하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요. KTX 고속철이 지나가게 되면 속도나 이런 무게 이런 부분이 지하철보다 훨씬 더 심하기 때문에 공사적으로 기술적으로 비용이나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용산에 해외 관광 전시 이벤트를 하는 MIC 마이스 쇼핑센터를 건립하는 방안까지도 지금 제시를 했고, 그러면서 서울시도 싱가포르처럼 개성 있는 건물을 지으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지금 세계 돈이 몰려와 있는 싱가포르에 가서 용산에다가 투자하라고 바람을 잡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같은 당인데 용산 개발을 두고 정부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난색을 표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현 정권의 실세인 두 사람이 이렇게 용산을 놓고 시각차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할 때 대통령이 확실히 마무리했다고 현지 부동산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통령의 입에서 공원 추진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울의 지금 부동산 매매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촌동 한강맨선 71년도 입주한 거니까 저도 이거 알만한 데인데 굉장히 오래되고 낡은 거죠. 전용 면적 101평방미터, 30평도 안 되는 20몇 평짜리가 16억에 거래가 됐다는 겁니다. 작년에. 근데 올해는 20억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해당 평에 매물이 없다는 겁니다. 자, 요즘 용산에 새로 지은 주상복합, 고급 주상복합들은 매물 자체가 싹 사라져 버렸대요. 왜? 더 올라갈 건데 왜 파냐? 자, 여의도도 통개발한다고 지금 그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만 보이면 이것보다도 또 수억이 더 붙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강북 개발과 용산 여의도 개발과 맞물려서 강남은 마찬가지. 원래 비쌌고요. 지금 서울이 이렇게 부동산이 올라가니까 이제 분당, 일산 같은 주변의 또 도시들의 부동산까지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도권의 국민의 절반쯤이 살고 있는데 이런 지역을 지금 이렇게 부동산을 폭등을 시키면서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서민들은 또 집을 찾아서 쫓아다녀야 됩니다. 수치로는 집 있는 사람이 50%가 넘고 집 없는 사람이 6, 7% 되지만은 실제로 1인 가구까지 포함하면 국민의 60%가 집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정권 또한 노무현 정권처럼 부동산을 올리고 있어요. 그때 강남 사람들은 노무현 덕을 보고 노무현 욕을 했습니다. 지금 이 정권도 결국은 경제 살리니 어쩌니 하면서 여론 주도층의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켜서 결국은 없는 사람을 죽여버리고 이 부동산 투기장으로 수도권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공시지가 올리냐 하고 겁만 주고 있어요. 아무도 그거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노무현 정권이 망한 근본적인 이유는 서민들이 중산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그 이전과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하늘과 땅이 되면서 돈을 모아서 집을 살 수 없는, 아파트를 구할 수 없는 시점을 노무현 정권이 열어버렸어요. 기억 안 납니까? 한 10년 전의 일인데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없는 사람이 위로 올라가려 하겠다고 업사이드 다운 하겠다는 노무현 정권에서 서민들 다 죽였어요. 영원히 신분차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금 문정권이 부동산에서 노무현 투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얼마나 부동산을 막으려 했나? 노무현 정권도 그런 말을 했지요. 종부세도 했지요. 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타난 결과가 이 정권이 부동산을 폭등시키는 쪽으로 대통령이 직접 신호를 줬다는 겁니다. 그거 모르고 했다, 하다 보니 그래 됐다, 그리 해석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 정부가 바보입니까? 지금 박은순이 바람잡고 문재인이 두들기면서 부동산 폭등을 시키는 이것이 옳으냐는 겁니다. 이 정권요, 없는 사람들을 그토록 위한다면서요, 참 다양한 방법으로 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있네요.